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노동자 경제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시장의 종류와 경기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이건 자본주의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 무대입니다. 수요도 시장 수요를 위주로 생각을 하죠. 사실 수요에는 생활적 수요와 시장적 수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활적 수요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욕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란다고 다 충족되지를 않죠.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은 시장적 수요만 중시합니다. 지불 능력 있는 수요, 구매력, 이런 기준으로 수요를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요.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시장에서 등장하지 않는 뭐 하고 싶다, 뭘 사고 싶다, 뭘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게 참으로 많거든요. 이건 문화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양화되고 질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시장 수요에 있어서는 이걸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로 수요 공급, 생산과 소비, 이 위주로, 돈 되는 거 위주로 생산하고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건전하게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이 생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 시장에는 국내 시장이 있고 국외 시장이 있겠죠. 국내 시장은 그 나라의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 공급이 작용해서 매겨지는 이런 시장. 국제적 가치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 공급이 작용하는 이런 시장이죠. 거래 대상에 따라서 바로 이제 상품 시장, 금융 시장, 노동 시장,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요, 생산물, 이런 상품이 있고, 또 토지, 사실은 토지는 이게 상품 시장에서 거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땅이 지금 개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온갖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강남에 아파트 값이 10억, 20억으로 뛰고, 그런데 저 낙후된 지역에 주택 가격은 아주 저렴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토지는 공개념이 도입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부동산, 대표적으로 아파트 값. 지금 서비스도 이제 상품 시장이 되고, 정보도 상품 시장입니다. 지적 소유권, 누가 특허를 냈다, 누가 그림을 잘 그렸다. 우리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좋은 사진이나 그림을 마구잡이로 쓰면은 이 지적 소유권 위배입니다. 군수품, 이것도 상품 시장입니다. 이 상품 시장은 바로 이 상품 거래소에서 교환되죠. 이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납니다. 또 환차익을 노려 작용을 합니다. 환율, 차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그걸 교환 수단, 각 나라의 이제 화폐, 이걸 이제 교환하는 비율이 이제 환율 아닙니까? 이걸 노리고 이제 떼돈을 버는 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거래 이 차이를 이용한, 단타 거래라는 거 들어보셨죠? 주식시장에서도. 거래, 일시적인 일시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 시장 안에서 이 빈틈을 노리고 앉아 가지고 돈 버는, 그야말로 땀 흘려서 일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 가지고 하는,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이런 대가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있는 그 빈틈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도 세금을 세게 때려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노동 현장에 우리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 옛날 같으면은 휴식 시간 30분 주면은, 아니면 점심시간 1시간 주면은 밥을 한 20분 내에 먹고 나머지 시간을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개개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주식 거래를 합니다. 주식 거래를. 우리 노동자들도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게 다 비생산적인 어떤 이윤 추구에 이 질서가 가져오는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아닌가 싶어서 참 걱정인데, 그래가지고 수많은 개미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돈 좀 남으면 기분 좋다고 한 잔, 이러면은 또 기분 나빠서 한 잔. 대부분은 한두 번 따지 나머지 8번 다 잃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관 투자자가 있고 외국 투자자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대규모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다가 수많은 개미들이 다 파산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만큼은 좀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휴식 시간이 있으면은 장기를 두고 게임을 하고 노동자들끼리 쉬면서 놀고 이래야지. 왜 주식 거래합니까?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자,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상품, 서비스, 기술, 수출입, 무역 수지, 흑자, 적자 이런 논리가 이제 작용을 해서 대외 무역도 세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노동 시장을 한번 볼까요? 오직 가진 것은 노동력밖에 없고 그걸 팔아야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자본에 의해서 고용 노동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는 다 창조하면서도 그것만큼 필요 노동 시간만큼도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정말 끊임없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이렇게 내쫓기고 이런 과정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인데요.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정규직, 그것은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선택을 해서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비정규직 중에는 극소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말릴 수가 없어요. 저 제주도 가서 바다를 보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연봉을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우리나라에 2천만 노동자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공장에서, 공장 벨트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해서 먹고 사람들이 그 얼마인데요. 중소 영세기업에서 비지땀 흘리면서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노동자 중에 극히 상층, 고급 기술을 가진 몇 사람의 노동 형태를 가지고 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에 안 맞는 얘기고 비과학적인 얘기입니까? 임금이라는 노동력의 가격, 이걸 통해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요, 임금을 조금만 더 주는 데 있으면 옮겨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본가가 고용 형태를 바꿔서 그렇고 임금 형태도 바꿔서 그렇고 연봉 서열제에서 직무 직능급으로 연봉제로 바꾸고 우리 노동자 스스로도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높여주는데 찾아가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끊임없이 이제 직장을 찾아옮겨 다니는 이런 불안정한 노동이 많아진 거죠. 임금은 잘 아시다시피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있습니다. 명목임금은 그야말로 통장에 딱 들어오는 그 임금입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은 실질임금이 떨어지죠. 그래서 물가로 나누는 것이 실질임금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경제 어렵다고 임금을 2%, 3% 올려줘요. 아예 안 올려주고 동결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물가가 6% 뛰었거든요. 물가 중에서는 생필품이 더 뛰는 데도 있었습니다. 사치품은 우리 대다수 서민들은 사치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뛰든 말았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물가가 뛰면은 실질 임금이 추락을 하죠.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급, 도급,
시급은 시간제입니다. 시간에 정한 만큼 최저임금제도 시급으로 정하고 있죠. 도급은 건당 이 일을 마다하면은 얼마 준다 이런 겁니다. 도급, 시급, 도급 이런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항상 초과를 합니다. 이것이 실업자를 낳는 원천입니다. 자본가는 말이죠.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덜 고용시키려고 그래요. 오히려 설비 투자를 강화하고 좋은 기계를 도입을 해서 인건비는 줄이고 적은 인원으로 기계를 잘 돌려서 자동화 기계를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은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항상 초과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실업자가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 경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뭐죠?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 상태, 지표로 표현됩니다. 보통 GNP, 국민 총생산액을 GNP라고 합니다. 그리고 GDP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내 총생산액입니다. GNP는 예를 들어서 현대 삼성이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내 GNP에는 반영이 됩니다.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한 모든 생산량을 총합한 것이 GNP고, 국내 총생산에는 삼성, LG, SK 이런 다른 나라에 투자한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대신에 외국인이 여기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하는 것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GDP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국민 총소득 GNI라고 있습니다. GNI는 국내 총생산 GDP에서 자국민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 있지 않습니까? 국외 수치 요소 소득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포함시키고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제외되는 겁니다. 국내에 거주해도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그 나라에 반영이 되고 우리 국내 GNI, 국민 총소득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 총생산액과 국민 총소득 이 개념을 가지고 국민 소득의 측정을 하는 지표가 되고 있고 경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가가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새롭게 추가되는 가치, 이것을 부가가치라 그러는데, 사실 부가가치란 이 말에 이 가치학설은 비생산 부문에서도 물질적 부가 창조되는 것처럼 자본주의적인 착취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한 비과학적인 반동적인 용어, 그런 논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노동력이 없으면 어떤 가치도 창조되지 않는다. 고정자본, 불변자본, 공장 부지가 있고 공장 설비를 했어요. 기계를 도입을 해서. 그러나 거기에 고용 노동이 결합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새로운 상품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라는 이 말에는 유통에서도 뭐 서비스 부분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다 가치가 창조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봇 안에도 로봇가 가치를 만든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가치는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거듭 강조드립니다. 노동력은 필요노동시간, 잉여노동시간으로 노동일로 구성되어 있고, 자본가는 끊임없이 필요노동시간만큼도 임금을 안 주려고 끊임없이 줄이고, 잉여가치는 그대로 다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잉여가치가 자본가가 가지가 않고 민중의 나라, 국가가 가져간다고 해봅시다. 국가가 가져가서 정책을 통해서 전 민중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이제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은.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는 필요노동시간 그 이상의 잉여노동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적 순소득을 낳는 그런 노동시간. 전 국가, 전체 민중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노동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니죠. 소수 자본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가격은 거듭 강조드립니다마는 사회적 평균 필요 노동 시간이 가치의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치를 베이스로 해서 수요 공급이 작용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근데 여러 가격을 평균적으로 다 합한 게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는 물가 지수로 표현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도매 물가가 있고 소비, 최종 단계 소비 물가가 있습니다. 도매 물가는 적은데 최종 소비자, 이 소비 물가, 이것은 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유통 부분에서 마진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생산 물가, 소비자 물가. 생산은 사실은 거기도 이제 이윤을 반영을 해서 생산자 물가가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너무 얹기 때문에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죠.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 생산자 물가는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유통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해먹죠. 그래서 도해지에 있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나 도시 서민들이 물건 살 때는 비싸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외국에서 농수산물 수입을 해버립니다. 말이 됩니까? 이 농업, 농민, 농촌, 이거는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입을 해대면은 당장 농수산물이 비싸다고 해서 비싼 이유도 방금 얘기했듯이 유통 부분에 마진이 많이 얹어서 하기 때문에 도해지에 있는 농수산물 가격이 높다잖아요. 그걸 줄이려고 외국에 농수산물을 하면은 농사를 안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후위기가 오고 세계 경기가 파동을 일으키고 이럴 때 이제 수입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수산물을 수입을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나라가 정말 자립적으로 최소한의 경제 구조를 갖출 때 기본을 농업, 농촌, 농민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특히 이 쌀 작업률이 지금 27%입니다. 전체 여러 가지 농수산물 다 합하면은 5%밖에 안 돼요, 작업률이. 심각합니다. 역대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WTO 체제라 그래가지고 농산물까지 완전 세계 자유시장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미국의 농약 먹은 캘리포니아 헬리콥터에 농약 뿌려가면서 하는 그 쌀을 먹고 이런 식으로 경제를 관리해왔던 정말 가진 자들을 위한 정부를 우리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 고용 상태는 뭘로 말해주죠? 경제활동 인구로 얘기를 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자, 취업률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고용된 거를. 취업 안 된 사람들 실업자라 그러죠? 실업률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 16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전체, 이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직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업자가. 그렇게 하면 취업률이 나오죠. 취업 안 된 사람 실업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고용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요. 이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의 이제 경제 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지금 국가의 복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본주의 병폐가 워낙 심각하고 빈부격차가 크다 보니 국가가 약간은 개입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야가 표 얻으려고 복지 타령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질서가 근본적으로 이제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쇠발의 피, 지극히 이제 조그만 걸 가지고 복지를 하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는 민주노동당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나마 부자의 세금 걷어서 국가 재원을 마련해서 서민들한테 복지를 줘서 기본이 불리한 노동자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라는 요구지, 부자에게 세금 잘 내지도 않지만은 세금만 가지고 재원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 재원을 서민들한테 복지로 돌릴 정도의 정부라면요, 그건 굉장히 진보적이고 민중적 성격을 갖는 정부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도. 이게 쉽겠습니까? 차라리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바꿔야 됩니다. 경제 토대를 바꾸고, 그 다음에 국가의 성격도 바꾸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전 단계로 과도기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조금이라도 개혁하고 개선하자는 입장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얘기를 했지, 그 길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확 뜯어 고치는 게 더 빠를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좋을지 이런 방법이 좋을지 대안 경제를 찾을 때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게 무엇이 좋은가? 물론 개혁, 개선 좋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제, 제도, 법 뜯어 고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은 서민들한테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봐도, 그것도 잘 되지도 않지만 해봐도 한계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변혁으로 가야죠. 우리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변혁으로 가야죠. 남과 북의 장점을 윈윈해서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토지 공개면 해야 됩니다. 금융실명제 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실명제 없을 때는요, 정말 차명거래 해가지고 온갖 부정부패 만연했지만 지금은 자기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최소한, 그래도 물론 다른 온갖 그 금융 부정부패가 이제 많이 생기죠. 우리 스마트폰에 문자로 온갖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자 오지 않습니까? 돈 빌려준다고 오고, 사기꾼들도 오고, 그래 순진한 사람들은 눌렀다가 돈 1,000만 원씩 띄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 자본가들은요, 실업을 항상 노동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그랬죠. 실업자를 노동자에 대한 착취하고 수탈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어. 너 까불면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버린다. 또 비정규직한테는 너 잘 보이고 열심히만 하면은 정규직 시켜줄게. 끊임없이 분할 지배하는 이런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금융시장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금융시장. 기본은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수단, 화폐가 있습니다. 근데 화폐 말고 화폐 청구권이 있어요. 이걸 정권이라 그럽니다. 정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는요, 화폐 자본의 반환성을 전제로 합니다. 화폐를 가지고 상품도 교환할 수가 있고요. 상품권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본 회전을 또 촉진을 시키는 그런 것이 자본주의 시장 신용 경제입니다. 대부 돈을 빌려주죠. 빌리기 위해서는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이자가 어디에서 나오죠? 이자가 노동자가 창조한 잉여 가치가 이윤의 원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윤의 일부가 이자로 둔갑한 거예요. 대부 자본가에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창조한 잉여 가치를 원천으로 한 이윤의 일부가 생산 자본한테도 가고 대부 자본한테도 가고요. 유통 자본한테도 가는 겁니다. 노동자가 만든 가치를 자본가들이 놀아먹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유통 부분에서는요, 새로운 가치가 절대로 창조되지 않거든요. 똑같은 물건을 우리 노동자 킥 서비스에 의해서 요새 플랫폼 우리 노동자들을 통해서 집으로 딱딱 배달되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그 물건이
새로운 물건으로 바뀌어서 집에 오질 않거든요. 유통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지를 않는데 그 물건을 만든 우리 노동자들이 창조한 이윤의 일부가 유통자본한테 가는 겁니다. 상업자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신용에는요, 상업신용이 우선 있습니다. 기능자본과 우리 실물자본, 실물경제들 사이에서도 상품을 외상으로 거래하거든요. 이럴 때 상업신용을 사용합니다. 은행신용이 있어요. 은행에는 이제 저축이 있고, 이거 수신이라 그러죠. 돈 빌려주는 여신이 있죠. 할인이 있습니다. 지불 기일까지 이자를 뺀 금액을 사드리는 거예요. 와리깡어라는 말 들어봤죠? 와리깡. 응? 자, 3개월짜리 을 끊어줘. 근데 3개월 이후에 이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돈 넣지 못하면은 파산하는 겁니다. 부도가 나는 거죠. 근데 3개월 전에 와리깡을 합니다. 20% 할인을 해가지고 80%만 돈을 받고 을 넘겨요. 급해가지고.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은 할인 참 많이 합니다. 명동에 가면은요, 할인해주는 업소가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우리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들을 나눠 먹는 불로소득 인간들입니다. 자, 이 금융시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권은 뭡니까? 일정한 상품 또는 화폐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득권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정서, 이걸 정권,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품 정권도 있으니까요. 그 상품권으로 이제 요새 지역별로 보면은 또 상품권 많이 발행합니다. 지역 화폐 많이 발행을 하지요. 화폐 정권, 자본 정권. 좁은 의미에서의 자본 정권은 바로 유가 정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대상에 화폐 자본을 투자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서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현실 자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 시장에는 발행 시장이 있고요. 주식을 발행하는 시장이 있고요. 매매 시장이 있고요. 정권 회사가 있고 정권 거래소가 있죠. 그래서 정권 시세를 이제 주가 지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기준 시기에 주가 총액에 대비해서 비교 시기에 주가 총액을 표시하는 게 주가 지수 아닙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다우존스 주가 지수라 그러죠. 이거는 공업 부분의 상품, 이 정권, 공업 부분 주식의 30종을 평균 내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우존스 주가 지수라는. 자, 이런 정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채, 사채 이런 게 있습니다. 공채는 뭡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세수가 부족해. 공채를 발행해요. 그걸 공채를 팝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을 마련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나중에 그거를 보충하지 못하면은 중앙정부와 지방 전체가 공채 때문에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또 세금을 더 올립니다. 사채는 뭐냐? 회사채를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기업을 할 때 회사에서 운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당기고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설비 투자도 하고 노동자도 고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이윤 추구를 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가죠. 자, 그래서 주식의 이 자본화 가격, 주식 가격, 주식의 엄밀한 가격, 이것은 시장 대부 이자율, 은행에 돈을 빌린 이자율을 나눠줘야 됩니다. 예상 배당금에.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제가 배당금을 1억을 받아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자로 나눠줘야 실질적인 배당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가지고 이자 타먹는 것보다 주식이 낮을 경우는 손해죠. 손해죠.
지금은 금리가 높습니다. 돈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 이자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워요. 주식시장이 다운됐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채권의 가격, 채권의 자본화 가격도 똑같이 은행에 돈 냈을 때 이자, 이것으로 나누어준 이자 소득, 채권 소득입니다. 자, 주식 가진 사람, 채권 가진 사람은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죠. 민감하죠. 그런데 은행에 돈 빌린 사람들은 좀 죽을 노릇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높이는데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는 갑니다. 왜? 미국에서 금리를 높이니까 따라서 높이지 않으면은 외국 자본이 일시에 쫙 빠져나가가지고 금융위기가 오거든요. 금융위기가 오면은 모든 실물 경제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다 파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2의 IMF 경제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금리 올리면은 따라서 올려요. 따라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서 은행에 돈 빌린 사람들, 가계부채, 아까 지방정부, 정부부채, 기업부채, 이거 다 합하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가계부채만 지금 1,000조가 넘는다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부채공화국인데 금리를 자꾸 높여가지고, 금융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예속화된, 미국 경제와 완전히 동조화된 한국 경제의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금리 자꾸 높여가지고 물가도 못 잡으면서 실물 경제는 어렵게 하면서 돈 빌린 우리 대다수 서민들의 가계부채에 폭탄을 던지는 이 윤석열 정부, 이 사람들 물론 뭐 다른 정부라도 현재 이 경제 상황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유독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오직 재벌, 외자를 위한 경제정책을 계속 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권 시세와 경기 순환, 이것도 상승과 폭락, 정체와 하강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제 되고 있죠. 이 금융시장에서. 거품시장. 대표적인 2008년도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라는 이런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부동산 거품 경제가 전 세계에 경제위기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막 빌려줘요. 부동산 사라고. 그것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실물 경제가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푹 꺼졌어. 그것이 미친 세계 경제의 악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 바이든은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이기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경제만 살리겠다는 거야. 지금 대외 정책에 있어서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국내에서도 다른 정책은 다 욕을 먹는데 경제하는 만큼은 유지하고 있다. 이 소리 들으려고 전 세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완전히 52개, 52번째 주에 다름없다고 할 정도의 정말 미국의 충실한 한미동맹을 빙자한 이런 한국 경제를 완전히 이용해가지고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고 이러면 됩니까? 미국 패권은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세계 대다수 민중을 위한 길입니다. 환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제도에는 고정 환율 제도, 자유 변동 환율 제도, 관리 변동 환율 제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환율 제도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 고정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자유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방임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보세요. 1달러에서 1,000원이었던 것이 1,300원 이상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 우리 돈 가치가 추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 인상이라고 그러는데 수출에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수입에는
달러를 가지고 결제를 해서 수입품을 들여와야 되는데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죠. 똑같은 물건이라도 엄청난 달러, 외화 소비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외환 보유고, 외화 보유고가 바닥에 나가지고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도 이제 한국의 외화 보유고가 좀 많다 하지만은 이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빠질 경우를 예상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하고 통화 스왑을 얘기를 합니다. 미국하고. 미국 원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달러를 좀 빌려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IMF처럼 IMF 높은 고금리 온갖 그 다음에 정리해고 무슨 온갖 조건을 까다롭게 붙여가지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겨우 이제 금융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그런 대재앙을 막기 이전에 임시 방편으로 통화 스왑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 바이든이 자기들 손해볼까봐 통화 스왑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럴 때 사실은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환율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외환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만들 만한 정책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정치적 자주성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환율을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 아닙니까? 미국 연방준비이사 제도에서 주관하는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죠. 여기에서 기축통화를 관리를 하는데 이쪽하고 우리가 통화 스왑을 해가지고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지금은 많지만 바닥 날 걸 대비해서 미국 달러를 어느 정도 빌려달라. 그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데 미국은 그 점에 있어서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올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구걸하고 빌다시피 해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정책 힘이 있으면은 일정하게 환율이 예를 들어 1달러에서 1,300원 이상 올라가면은 범위를 딱 정해놓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통화 스왑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미국이 안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업 상태를 이제 이 보여주는 지표는 이윤율로도 보여주고 주식 시세로도 보여주고 삼성전자는 뭐 얼마짜리다. 현대자동차는 얼마짜리다. 이러면 이제 그 기업의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가동률이 이제 80%다, 95%다. 이 가동률로도 나타나고 생산액, 판매액, 그리고 투자, 매출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 상태를 이제 자본주의 기업은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경기 상태의 중요한 특징은 수시로 변동되는 불안정한 경기라는 점. 화랑이 있고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고 대공황이 있고 끊임없이 이것도 가끔씩 주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요새는 수시로 나타나요.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통일 변혁, 변혁적 이 대한 경제를 찾아 나가는 노동자 민중의 상상력, 그것을 실천으로 전환해서 힘을 가질 때 비로소 대한 경제가 이 땅에 정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이 바라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는 만큼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를 마라. 일하는 만큼 충분한 대우를 받고 그것도 힘든 노동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하고 덜 힘든 사람들은 좀 더 적게 주고 말이죠. 더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경제 주역이 되고 사회 주인 되는 이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정말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기, 시장의 종류와 경기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 노동자 경제학 네 번째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현대 제국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